안녕하십니까. 8월이 가면서 여름도 가나요? 각급 학교 새 학기가 시작되죠. 하반기 취업 시즌에 돌입하고요. 그래서만은 아닌데요. 일요진단 이번 주는 다시 교육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 개혁을 평가해 왔는데 그 결과를 내일 발표합니다. 국립대학교 총장 직선제냐 간선제냐도 다시 뉴스가 되고 있고요. 우리 대학은 지난 60여 년간 양적 측면으로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선진국 수준의 질적 경쟁력을 갖추고자 아직 노력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패널 세 분 모셨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입니다. 네, 대학교 총장 두 분 함께 모셨는데요. 김인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철 대구 가톨릭대학교 총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황우여 장관님, 저취임하신 지 만 1년이 지나셨죠. 네, 벌써 1년이 지나가네요. 네, 그동안 저희 일요진단의 세 번째 출연이신데 나오실 때마다 뭐 대학 구조 개혁이라고 교육부에서는 말을 하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역설을 해오고 계신데, 자,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든다. 네. 그래서 대학 정원도 줄여야 한다. 네. 어떻게 줄여갈 것이냐. 뭐 간단히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56만 명 대개 신입생을 예상해서 대학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출생률 감안하면은 한 16만 명을 2023년까지는 이제 축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게 아주 가시적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이 한 100개 정도가 이제 문을 닫게 되지 않냐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선제적인 대안과 또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큰 혼란이 오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대한 어떤 양적인 조절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러면 보완책은 없느냐. 이렇게 이제 양면에서 의논을 하는데 우선 가시적인 것은 이제 줄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완책은 이제 우리가 노력에 따라서는 대학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두 면을 다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 정원을 줄여가야 되는데 이제 교육부에서 어떤 평가 결과에 연동해서 좀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평가하고는 딱 맞지는 않지만 평가는 또 평가대로 별도로 하면서 대학의 그 질적인 개선을 하는 것인데 이제 한 면에서는 그것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면 우수하게 잘 되는 대학을 자꾸 줄이기는 어려우니까. 어떠한 양적인 조절을 이제 그 등급에 따라서 하자 이런 계획이 국가에는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 총장님도 뭐 이제 대학 정원을 줄여갈 수밖에 없다는 데는 뭐 동의를 하실 거고 그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뭐 대학 자율에 맡겨달라, 시장에 맡겨달라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우선 김 총장님부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는 정원을 감축하는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프란시스 룰크 교수 같은 분은 이 고등교육 생태계가 와해 내지는 붕괴될 조짐이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권리가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처 방안에 입각해서 어떻게 보면 그 취지를 동참하고
구조조정의 이행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역기능으로 보면 지방대학이나 소규모 대학이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텐데 사실 지방대학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이들 소규모 대학이나 지방대학이 시장의 수요에 너무 휘둘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보호하고 육성하는 그런 추가적인 대책이 저는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 대학교는 지금 캠퍼스가 서울에 또 있고 지방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옆에 홍철 총장님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그야말로 지방대학교 총장님이신데 어떠세요? 사정이? 네, 지방대학 이번에 이제 교육부의 구조개혁 이렇게 일단 가집개입니다 발표하고 나서 상당히 아파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지방대학과 관련해서 지금 외대 총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 구조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인구 감소에 따라서 학령 인구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 정원을 줄여야 된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편에 있어서는 사실은 학생들을 졸업시켜도 취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또 같이 고민을 해서 대학 교육을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대학대로, 지방에 있는 지방 대학대로 이렇게 현실에 맞도록 정상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에서는 이제 각별히 특별한 배려를 좀 해주셔야 이 나라가 잘못하면 온통 수도권만 남고 지방은 없는, 특히 요즘 지식 기반 시대에 대학이 없는 지방, 특히 대학이 없는 도시는 폐허가 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 부총님께서도 같이 고민하시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기로 하고요. 내일 그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죠. 이 평가 결과를 이제 각 대학에 통보해서 이를 받고 있는데 이 접수가 많이 들어오나요? 어떻습니까? 네, 언제나 상당한 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 구조개혁 평가를 몇 개월 동안 진행을 했는데 어떤 점에 중점을 뒀는지 구체적인 기준 같은 걸 좀 이 자리에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세세한 항목은 굉장히 다양하고 세밀한데 크게 봐서는 이제 정량 평가라고 해서요. 대학이 갖춰야 될 지표들을 정량으로 하고요. 리포트에서 학생 1인당 교수 수라든가 교수 1인당 학생 수라든가 크게 봐서는 시설 문제라든지 또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또 학과의 또 취업률, 학생 지도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또 다른 한면에서는 대학이 어떠한 비전으로 어떻게 발전돼 나가고 있는가 하는 또 그 나름대로의 사정은 무엇인가 이런 정성평가 둘을 합쳐서 위원단이 있어서 되게 교수님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근데 정성평가에 상당히 이제 교육부는 의미를 두실 것 같은데 또 역으로 대학 측에서는 정량평가에 그렇다 치고 정성평가에 대해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냐 이런 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꿈을 갖고 아주 가열찬 개혁과 또 발전 방안을 하는 그런 대학이 있는가 하면은 뭔가 침체된 듯한 느낌을 갖는 대학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거의 점수가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점수가 나오도록 국제적인 어떤 경향과 맞물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성평가 어떤 부분 같은 걸 보신 건가요? 네, 예컨대 발전 방안 같은 거요. 또 여러 가지 개혁의 여러 가지 이제 청사진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대학 평가는 대학에 대한 진단이거든요. 경영 평가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재에 연계되는 거 아니냐, 또 정원 감축에 연계되느냐 아니냐. 근데 평가 자체는 사실은 그러니까 진단과 또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또 무언가 컨설팅을 하는, 그런데 이제 중점이 두는 제도입니다. 네, 외대는 뭐 이번에 평가를 ABC로 이렇게 했나요? 어떻습니까? ABCD로 네. 이렇게. 네. A 학점 받으셨어요? 어떻습니까? 아직 통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좋은 점수를 예상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에 통보는 됐다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밝히시지를 않네요. 자, 이 평가 받으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준비를 하셨어요? 예, 이 대학 구조 개혁 평가는요, 여태까지의 언론사 평가라든지 또 대교협의 평가가 조금 다릅니다. 그 언론사나 대교협의 평가는 주로 연구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번 교육부의 대학 구조 개혁 평가는 교육 여건, 그 다음에 학생들의 지원, 여기에 역점을 둬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저희 한국외국어대학은 특성상 어문학 중심의 인문 위주의 대학이기 때문에 평가에서 불이익을 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수요, 또 취업률의 제고 등에 맞추어서 조응해서 저희는 저희들의 고유 가치인 어문학을 한 축으로 하고 일반 학문 분야를 또 한 축으로 해서 이것을 접목을 해서 소위 말하는 이른바 융복합 신설 커리큘럼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문학에다가 외교 통상을 아우른다든지, 또 어문학에 경영학을 더하고 또 IT 분야를 접목시키는 그런 신설 커리큘럼을 개발하는데 노력했습니다. 홍 총장님, 이번 평가를 받으면서요, 조금 이런 점은 좀 아쉽다. 교육부가 이런 점도 좀 배려를 해서 평가 기준을 만든다든가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느낀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교육부가 공정성을 기하려고 고심을 많이 한 건 저도 느껴졌습니다. 다만 이제 무슨 일이든지 그렇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상대방 탓으로 이렇게 이제들 얘기하는데, 제가 이번 평가 과정에서 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한 평가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줄을 세우는, 사실 이것이 교육부도 뭐 고충이 있어서 나누기 힘들었으리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 대학마다 특성, 특히 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나 지방대학과는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 줄로 세워서 한 기준에서 평가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그 기준에 안 맞는 어떤 대학들은 불이익이 나올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보다도 더한 것은 이번 평가가 물론 일정이 빠듯하긴 했겠습니다만 너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조급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에 와서 대학을 최소한 어떤지 판단하는데도 한 1년은 걸려요. 근데 이번에 평가 기준을 작성해서 마지막 평가 기준을 내놓은 게 2월 말에 내놓고 4월 3일까지 리포트를 작성해서 내라 하다 보니까 거의 한 달여 남짓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다 맞추느라고 정신없이 일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한 1000페이지에 달하는 평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내놨는 것을 전국 한 150개 넘는 대학을 아마 교육부가 여러 패널을 나눠가지고 뭐 대학별로 해서 한 뭐 일정 기간 한 2, 3일 정도 받지 않나 싶고, 또 인터뷰를 했는데 2시간 인터뷰를 해서 그 대학의 어떻게 보면 생사를 판가름하는 이런 결과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실상 사정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도 이런 면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미리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차분하게 평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뭐 지나고 나서 제 아쉬움도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뭐 짧게 답변 네. 하시겠어요? 그 나름대로 이제 아주 종교계 대학이라든지요, 또 예체능이라든지 일반 대학하고 다른 특수한 분야의 대학들은 이번에 또 별도로 취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평가에 참가하지 않겠다라는 분들도 이제 있으시죠. 그러나 이제 또 일정한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그러니까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평가는 일정한 기준으로 하되, 특히 이제 하위 그룹에 된 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컨설팅을 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그 대학 하나하나에 맞춤형으로 함께 교육부와 함께 이제 활로라고 그럴까?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 이렇게 해서 그 조정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균등되게 하되, 그리고 평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회계성을 유지하되,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학교마다의 형편을 고려하자. 그렇게 하고, 시간이나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는지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것이지 오랫동안 교육부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또 대학도 이제 평가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준비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 존경하는 홍 총장님이 그런 아마 여론이 그런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계속 지속 사업으로 이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평가 내일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구조 개혁 조치가 이제 뒤따르겠죠. 어떤 조치들이 뒤따를 겁니까? 이게 원래 이제 크게 봐서 이제 16만 명의 정원의 감축에 따르는 대학의 이제 구조 조정, 축소형 조정이죠. 그 기본 계획인데, 우선 1차년도 한 3년간에 한 4만 명을 줄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래전에 이미 교육계에서 또 교육부가 준비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임하고 보니까 이미 이게 확정된 계획이라 그대로 가는데, 이미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재정 지원하고 연계해서 많이 감축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축한 것을 반영을 해서 요번에 정원 조정 부분은 그걸 감안해서 한 4만여 명이 감축되면은 그것으로 1차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감축 계획을 짜신 대학들에게는 그것이 감안이 된다는 점. 그래서 벌써 한 4만여를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라 큰 파장은 그 부분에서는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강제적을 하려면은 이제 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학 구조조정법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국회 의결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자율적 또 권고사항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거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좀 많이 대학의 자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법안 명칭이 정확하게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안, 이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게 입법이 안 된 상태에서 정원을 줄여라. 대학 쪽에서 못 줄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미 다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면은 그렇게 대학 사회로서는 그 충격 없이 그 부분은 이제 되리라고 대학 사회와 교육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법이 없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두면은 되는 대로 두자 이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상황이 진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학 사회와 교육부가 잘 그것을 매듭을 짓겠습니다. 홍 총장님 네. 대구 가톨릭 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정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줄이겠다는 계획을 냈을 거고, 그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뭐 또 얼마 더 줄여라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몇 % 정도 줄인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대구 가톨릭 때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말씀 부총리 말씀에 대해서 보면 작년에 교육부가 대학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학이 특성화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정 지원을 하겠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 계획을 좀 내다오. 이렇게 해서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7% 내지 10% 감축안을 자율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아마 D그룹으로 들어간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그 자율 감축 계획 안에서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큰 혼란이 오는 건 저는 아닐 거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지방대학입니다. 지방대학 같은 경우 작년에 특성화 사업을 하면서 수도권 대학은 감축을 하라고 하니까 스스로 감축률을 2.6% 평균 제시를 했고 지방대학은 8.2%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방대학이 3배 이상의 감축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은 감축 안 하고 재정 지원도 안 받고 그냥 하겠다 하는 사실 그만큼 여건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 대학이 7%, 10%를 다 감축하겠다고 스스로 했기 때문에 이번 뭐 이런 걸로 해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큰 혼란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어대는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아직 감축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대 총장으로서 상황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대학 구조 평가에 관한 법률이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어렵겠다는 그런 견해가 지배적입니다만은 최소한 교육부에서 선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동참하고 정원 감축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 대학이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서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면 거기에 동참해서 정원 감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다만 법령은 가급적 이번 1기의 경험을 되살려서 2기에는 법률을 통과시켜서 왜냐하면 이게 대학으로서는 구조조정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2기에는 법령이 통과된 상태에서 정연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구조조정이 단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2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하위로 이제 그 평가를 받은 대학의 경우에 뭐 대학 통폐합이라든가 뭐 이런 조치도 뒤따르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하위 대학들이요. 존립이 어려운 대학은 예를 들면은 지금 대학은 막 축소되지만 다른 한편에서 폴리텍이라든지 이런 또 사회 수요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고3 학생들만 대학에서 받았잖아요. 근데 사회가 이제는 선취업 후진학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학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또 소요 재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환하거나 또 여러 가지 융복합적인 변화를 거치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이 감축에 대해서 1차 부분은 감축보다는 그런 큰 틀을 짜는 데 있어서 좋은 자료를 모으고 또 대학 구성원들이 전부 하나가 되고 하는데 저희는 중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완전한 어떠한 구조 조정이라고 그럴까 대학 전체의 미래상이 그리지만 그것을 법에 담아서 그 다음에는 그 법에 따라서 일치해서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통폐합 1차, 지금 1차의 경우인데 뭐 2차, 3차 진행되면서 통폐합 조치가 뭐 시작이 된다면 파장이 뭐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건 뭐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런 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서 아니면 재정 지원을 이제 줄어드는 그런 대학들의 경우 그렇다면 뭐 장학금이라든가 국가 장학금이라든가 학자금 대출 이런 게 제한을 받게 될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피해가 학생들한테 돌아가게 된다는 지적.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주 의미가 있는 지적이기 때문에 저도 그 점을 이제 뭐 원래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제 완화하는 길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A, B, C 그룹에서는 일체 그런 것이 없고 근데 D 그룹 중에서도 이제 그 1유형은 D 그룹에는 해당이 안 되고 2유형이 있습니다. 2유형도
D그룹도 또 이제 그 D그룹 내의 상위 그룹에 대해서는 그것도 이제 좀 배려를 하자. 그리고 이제 E그룹에 대해서는 이제 대학의 그 국가 장학금도 좀 제한되는 그 틀은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에도 그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큰 경종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은 이제 스스로 대학의 자구책과 맞물려서 교육부가 여러 가지 아까 구제책을 또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1그룹, 2그룹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그 일반 대학의 경우에 대상이 163개. 네, 네. 1그룹이 126개, 77.3%. 2그룹이 37개, 22.7%. 그러니까 2그룹이 한 23% 정도구만요. 네. 2그룹이요? 예. 예. 1, 2그룹이래. D에서 네. A, B, C, D, E가 아니고. 네. 네. 지금 그 장관님 말씀하신 건 A, B, C, D, E의 최하 등급을 받은 최하 대학의 경우. 등급은 재정 제한이 따라요. 네. 또 한 가지 지금 대학 구조개혁 법안이 이제 국회 계류 중인데 지금 그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법안 내용 중에 부실대학으로 평가돼서 이제 퇴출 대상일 경우 학교법인이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전환하면은 뭐 상속 증여세도 면제받고 재산도 자기네들이 도로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면서요. 근데 사실은 지금 대학이라는 게 뭐 재단에서 뭐 내놓은 재산도 있겠지만 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네, 그래서 본인이 출연한 부분 중에 잔존되어 있는 것의 일부를 이제 하자라는 법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인들도 사실은 이미 사회에 기여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장학을 위해서 내놓은 재산을 다시 회수한다는데 큰 목적이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손을 떼게 되는 경우라도 그분들의 명예라고 할까, 그분들의 뜻을 살리는 방향으로 오히려 강조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이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지방에서 특히 현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우선 정부에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건 이 퇴출 대상이 돼 있는 대학들이 많이 이제 금형이 그동안 오래된 대학들이 있고 한데 좀 이 대학과 관련해서 법을 빨리 제정을 해서 좀 퇴출이 되도록 좀 해주시면은 상당한 혼란을 줄이고 학생들도 자꾸 이게 시간이 끄니까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은 퇴출이 정리가 되면은 그 학생들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두가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1차적으로 그 부분에 좀 국회에서 좀 법을 빨리 마련을 좀 해줬으면 사실은 그런 대로 잘하고 있는 대학을 뭐 A, B, C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는 2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1차적으로는 그 대학 퇴출된 대상이 되는 대학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그 계류 중인 법안에 수정안 뭐 발의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 지금 그동안에 언급된 것을 포함해서 또 이제 대학을 양적 축소 위주로 가는 것에 끝이지 않고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이라든지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미스매치를 좀 이렇게 줄이는 사회 수요에 맞춰서 대학을 재구성한다고 그럴까? 이러한 데 대한 부분도 좀 담아서 대학 구조조정을 포괄적인 것으로 하자는 여러 이야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정기국회 내에서는 이 부분을 매듭을 쳤으면 합니다. 퇴출과 청산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영을 한다든지 또는 대학 경영에서 회계상 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되었을 경우는 그런 경우는 강한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은
또 교수와 직원들은 고용승계 내지는 특별 편입학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권익을 분명하게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학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특별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이라면 또 회생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육성보호 지원금을 지급해서라도 재활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그런 따뜻한 청산 또 퇴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학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대학의 그 현실, 대학의 미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우리 청년 실업 문제가 워낙에 절박하다 보니까 이제 취업 교육 뭐 이런 게 강조되고 대학 평가에도 취업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라임 사업이라고 하나요? 그 산학 연계 뭐 활성화 선도 대학 사업 여기서도 뭐 산업계 요구를 얼마나 좀 충실히 반영을 하느냐 뭐 이런 데 따라서 지원이 이제 되고 안 되고 뭐 이런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대학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대학 현장에서 특히 아마 지방대학도 이런 면에서 엄청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대학도 책임이 많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정원을 늘려가지고 대학 신설도 하고 뭐 정설도 하고 해서 엄청 늘어나서 해서 정부가 했는 일이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도 지금 인구 감소는 다 불보듯이 뻔하고 또 신산업이 되다 보니까 취업 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대학도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냥 뭐 옛날 식으로 가만히 있어도 매년 등록금 얼마 올리고 그냥 대충 가르쳐도 뭐 졸업은 하면은 자기 알아서 살겠지 하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대학생, 졸업생도 그렇고 지역사회나 국가도 하던 게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저는 그동안 에이스 사업, 교육부 또 특성화 사업, 또 이번에 프라임 사업도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맞춰서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그 대학의 장점을 가진 것을 또 그쪽으로 학과든지 모든 것을 통폐합을 하고 또 지역사회하고 손잡아서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들을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이미 그동안 사실 늦었는데 그래도 현 정부에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하니까 아주 바람직스럽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 취업이 워낙 안 되고 하니까 정부에서 프라임 사업을 통해서 산업 수요가 반영된 그런 학과의 구조를 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되고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업을 시행하면 기초과학 학문 분야라든지 예체능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학과 같은 데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학이나 학과가 이 국가나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 수요에 조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취약한 인문학이라든지 또는 기초과학이라든지 예체능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처방이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또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대학 교수분이 최근에 쓴 칼럼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는데 대학의 진정한 위기는 가치를 잃어버린 것에 있다. 뭐 이렇게 썼던데요. 지금 김 총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대학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 취업 교육 이것도 있지만 또 뭐 본연의 기능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뭐 정신적인 뭐 견인이랄까요? 뭐 많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우리 김 총장님 조금 전에 그 대학을 그냥 함부로 평가해서 그냥 문 닫게 하는 거 조심하라 하는 말씀도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그 전에 이제 대여섯 개 대학을 문 닫고 나서 보니까 과거 일입니다만은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화돼 버려요.
그 기업 하나 없어지는 거와 달라서 대학은 그 지역의 아주 그 중심이거든요. 정신적 중심일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도 대학이 중심입니다. 또 대학은 취업을 우리가 강조하고 젊은이들이 뭐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업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외마디가 나오니까 그걸 외면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지. 대학 자체는 그야말로 창조와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연구의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시고 하는 것은 큰 축으로 기초, 특히 인문을 중심으로 하는 그 연구 기능을 그거는 공공재로서의 정부가 아주 강하게 지원을 하는 한 축이 있고 이것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학생들을 위해서는 대학 나오고 너네들이 알아서 취업하라 이러지 말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이 마치 복지와 아울러 쭉 따라가면서 그 교육이 책임을 지는 모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학생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대학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함께 취업 문제도 적극적으로 하자. 그리고 또 사회가 사람들을 나오길 기다리는 대학은 다른 인재만 키워놓으면은 그 불균형이나 그 부적합이 얼마나 그 사회 비용으로 들어갑니까? 재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취업 전선이 난맥상을 이루고 이러기 때문에 이 둘은 하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시에 추구해야 될 반드시 잡아야 될 두 마리 토끼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대학 구조 개혁 그다음에 대학의 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국립대 총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 최근에 뉴스가 되고 있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부산대 교수가 직선제 주장하면서 목숨을 던진 일도 있었고요. 자, 지금 정부 교육부 입장은 그러니까 간선제,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하자 이런 입장이 변함이 없는 겁니까? 국공립대학에 대해서는 2011년, 12년 그 언저리예요. 이것이 그때 직선제의 폐해가 컸어요. 예를 들면 대학이 정치화한다든지 또 과도한 공약으로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된다든지 평가리로 이렇게 후유증이 크게 남아서 대학이 참 이렇게 연구 분위기를 해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나 이렇게 그야말로 교원들의 직선으로 다시 말하면 교수의 대표를 총장으로 앉히는 제도는 이제는 많이 택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본이 마지막까지 있다가 일본도 이제 법인화하면서 그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 국공립 이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또 이제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난맥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과 함께 이제 이 부산대학이라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하자. 그러나 그냥 단순히 직선제로 돌아간다든지 교원의 합의에 의한 직선제가 법에는 있습니다. 글로 돌아간다든지 또 아니면은 또 간선제로 다 몰아서 지금 현존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간선제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그 안에서 뭔가 대학 사회에 문제점은 없었는가를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 국립대 39곳 가운데 부산대 빼고 38곳이 지금 간선제로 하고 있는 부산도 학칙을 바뀌어서 간선제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교수들이 반발하고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 일이 있었던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장관님 말씀은 지금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최종 2명 후보를 정하면 교육부에서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방식인데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걸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법률 사항이 지금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제청권자고 네. 또 교육부 장관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 거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이제는 순번을 붙여서 대개 2명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순번이 이제 1번, 2번인데 인사위원회에서 거부가 된다든지 할 때에는 2번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려보냈어요. 대학 의사를 존중한다고.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그 쟁점이 그러면은 왜 내려보내는지 사유를 밝히려는 겁니다. 근데 이 제청하는 단계에서의 부적합성 여부를 이제 예를 들면 대법관 제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통령께 제청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 사유를 밝힌 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소송이 돼 있어갖고 이제 판결이 엇갈려요.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나서 말끔히 정리하자 이러던 차에 안타깝게도 교수님 한 분이 그렇게 제가 일이 있으셔서 제가 아주 마음이 아프고 또 이 부분은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점에서 잘 한번 살펴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정해서 제청을 요청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한 1년 넘게 공주대라든가 경북대 이런 데 넘게 제청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소송을 걸면서 소송이 이렇게 오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소송이 전이라도 교육부가 이미 그렇게 했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우선은 다른 제청을 해달라고 다른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요. 그럼 우리가 제청을 하겠노라고 해도 좀 대학 사회에서는 그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자 이러고 있는 것이죠. 공주대하고 경북대의 경우는 이제 대학 측이 승소를 한 걸로 돼 있고요. 방통대의 경우는 뭐 엇갈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앞에 두 대학은 1심에서 이겼어요. 네, 네. 근데 그 방통대가 아니라 어딘가요? 거기는 예, 방통대입니다. 방통대. 맞아요. 방통대인데 거기는 1심에서 이겼는데 고등에서 그 판결이 뒤집어졌어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때는 그 제청을 했을 때 부적합 사유는 그건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례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가 있는 한은 우리가 그렇게 행정행위를 해왔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곧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대학 사회에 컨센서스를 이루지 않겠느냐 그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요, 그러니까 한국체육대학 같은 경우에 한 4차례 정도 이렇게 돌려보냈다가 2년 만에 이제 말하자면 전 새누리당 의원을 총장으로 임명을 한 사례 뭐 이런 게 있어서인지 이 교육부가 이렇게 간선제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를 고집하는 게 정권 코드에 맞는 총장 임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한체대의 우리 그 총장님은 사실은 1순위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근데 몇 차례 한 4차례 저기 돌려보내가지고 그 뒤에 이제 1순위로 올라오고. 네, 그동안은 그 말씀드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은 그야말로 오해인데 꼭 우리 교육부나 또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압력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건 그 한체대라는 데가 굉장히 강한 대학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대학에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이번엔 대학에서 체육 전문인으로 여러 번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나름대로 그 인품이 괜찮으신 분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이제 그 국회의원을 하셨다 그래서 그런 말이 도는데 그건 제가 그 과정은 제가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정 과정은 또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제가 이제 세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한 2달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올해도 쉬운 수능이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하잖아요. 지난해는 그 기조 그대로 유지됩니까? 쉽다라는 말이 오해를 일으켜요. 쉽다는 말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땐 공부하기 쉽다, 이해하기 쉽다라는 수업 방법으로서는 인정이 되는데 시험을 쉽게 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부의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교육과정에 맞는, 다시 말하면 나라가 배우려는 것을 배운 학생들은 합격이 되는 그런 시험으로 일관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올해도 전례에 따라서 그러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네, 두 분 총장이 모처럼 나오셨으니까요. 교육부한테나 장관님한테나 이 점 하나는 좀 꼭 좀 들어주십사 하는 뭐 제언이랄까요? 네. 또 건의랄까요? 이런 거 있으면 마지막 말씀 삼아서 해주시죠. 네. 김 총장님부터 하실까요? 네. 두 가지인데요. 지금 마지막 발언입니까? 네네.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입시 전형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대학 총장이기도 하지만
3년 동안 입시생 학부모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학과별, 대학별 입시 전형이 너무 복잡다단해서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관련된 정보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또 전공을 찾아서 학과를 선택하는데도 상당한 고통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소화하는 방안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서 조율을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아주 세부적인 전형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에 이거 뭐 총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 요청 사항이고요. 조금 간추려서. 네, 두 번째는 이 우리 대학들이 서로 집단적으로 협업해서 공통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이 대학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별 대학이 그냥 각계약진으로 무차별적으로 공개 경쟁하는 그런 차원을 지향하고 지역 간, 권역 간, 또 동종 학문 간에 서로 사이버 강좌를 공동으로 제작한다든지 학점 교류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공동 학위제를 운영한다든지 할 때 교육부에서 열린 마음으로 저희들을 배려하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단 공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에 유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 총장님 건의나 제안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외대 총장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은 지방대학에 있는 입장에서 지금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들 특히 학령 숫자 엄청나게 수도권보다도 더 급격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아주 최우수한 학생은 수도권에 있는 대형 대학으로 갑니다. 그 다음 이제 우수하다 한 학생은 수도권에 있는 중소형 대학이나 지방 공립대학으로 가고 나머지가 지방 사립대학으로 가는데요. 지금 앞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 지방 사립대학이 문 닫아야 되는 것은 뭐 일차적으로 뻔한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지방에 대학이 없는 도시는 정말 황폐화되고 문제 있다 그러면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성화 사업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게 수도권에서 대학이 고갈로 일어나니까 전체적으로 수도권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대학은 정말 특별한 차원에서 지방도시를 살리고 나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과감하게 대통령님의 뜻에 맞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관님, 임기 중 이거 하나만은 꼭 해놓고 나가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두 총장님 말씀이 아주 참 중요합니다. 우선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너무 진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서 입시 간소화, 지금 계속 대학과 함께 꼭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아주 절체절명의 과업이고 또 하나가 이 대학이요. 이제 요새 우리 대가대가 이제 라틴 중심의 대학이거든요. 이제 대학이 세계화가 되고 국제화를 해야 되는 마당에서 각 대학끼리 아까 김 총장님 말씀처럼 이 군을 짜서 거기에 각 세계의 직역과 연결되는 그런 새로운 활로, 새로운 차원의 대학의 미래를 열지 않아 갖고는 이게 수도권 지방을 막론하고 대학의 위기를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는 이제 대학의 학군을 전 세계로 넓히고 새로운 대학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현대경제연구원이던가요? 성인 남녀 81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데 응답자의 81%가 우리나라에선 개개인이 노력을 해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작은 편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90.7%가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편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여기 장관님, 총장님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일요진단 9월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